최근 코스피 상승세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더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발표된 실적 상황과 더 중요한 올해 전망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분기 영업이익에서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과거 메모리 호황기 때 기록했던 직전 최고 기록인 2028년 3분기 17조 5,7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 기록은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매출액도 93조 원으로 같은 기간 22% 넘게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세웠던 분기 최대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실적 급등의 주역은 단연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포함한 메모리 전반의 가격과 수요가 급증하며 4분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AI발 메모리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등에 따른 가격 인상 파급 효과가 시장 예상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비메모리 사업 역시 적자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전체 이익의 80%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역대급 4분기 실적보다 시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전망입니다. D램 공급 부족과 수요 강세, 여기에 가격 급등 흐름이 계속되는 등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기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적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코스피 5천과 함께 금융 분야에서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정책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우대하는 이른바 포용금융입니다. 이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5대 금융지주들이 5년간 71조 원을 투입하는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각 지주사별로 이 돈을 쓰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KB가 17조 원, 하나 16조 원, 신한과 농협금융이 15조 원, 그리고 우리금융이 8조 원씩을 냅니다. 금융위원회 송병관 서민금융과장은 우리금융만 기존 시행해온 안을 다 빼고 새로 추진할 내용만 넣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가장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KB는 제2금융권 대출 대환을 통해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을 이용하던 금융 소외계층까지도 은행권으로 포섭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나 과다채무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채무조정센터 KB 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 중인데 올해 중에 부산, 대전, 광주, 대구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신한금융은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저신용 채무자는 성실 이자 납부액을 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선순환 밸류업을 통해 3만 명 고객에게 4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에 출시한 청년 새희망 홀씨에서 청년층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은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제약정 시점에 연 7%의 금리 상한을 씌워서 최대 12%의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도 기간 연장 시에는 최대 5%포인트의 금리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총 6,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번 5대 금융지주가 내놓은 방안들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서 매년 평가할 거라면서 출연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으면 서민금융 출연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금융위 송병관 과장은 밝혔습니다. 반대로 잘한 금융지주는 출연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간 4,34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은행권 부담은 2,473억 원에 달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또 강조하는 금융 분야는 모험 자본의 활성화,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 일환으로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 IMA 등 새로운 상품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런데 경쟁사들이 이렇게 신상품으로 실적을 올리는 동안 삼성증권은 발만 구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재가 얽혀 있다는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단 삼성증권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검사에서 적발된 삼성증권의 VIP 거점 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 통제 미비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영업점 일부 정지 등 중징계 사전 통지를 보냈으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제재심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통상 기관 사전 통지 이후 1, 2개월 안에 제재심이 열리지만 연초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초 금감원 인사 등이 겹쳐서 올해 첫 제재심 개최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지난해에서 넘어온 안건들이 산적해 삼성증권 제재안이 언제 부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안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삼성증권이 신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은 발행업 사업 인가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중징계를 확정 지을 경우 이번 발행업 인가 심사에 결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절차적으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된 이후에야 금융위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과 IMA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사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D 인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누적되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분양 시장을 둘러싼 심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실제 분양 전망 지수 수치가 어땠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0.4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4.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7.1에서 89.2로 22.1포인트 급등했고 비수도권도 78.6으로 1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97.1까지 올라 기준치인 100에 근접했고 인천과 경기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지수 반등은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분양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판단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이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미 분양 가격은 더 오르는 분위기죠. 네, 분양 가격 상승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7억 1,30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가 7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은 지난달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돌파했고 대전과 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한 달 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부담과 금융비용 증가, 여기에 공급 축소까지 겹치면서 올해에도 분양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의 빈곤이 너무 넓고 깊다 보니 지원도 광범위하게 시작됐던 건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 기준으로 봐도 중산층인 소득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포함되는가 하면 각종 혜택도 늘어나면서 지급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얼마입니까? 네, 올해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로 보면 1년 전보다 19만 원 늘어난 건데요. 이는 노인들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자산 가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설명한 액수 중에 부부 소득 기준선이 400만 원에 거의 걸쳐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400만 원을 훌쩍 넘겨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의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하면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 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월 796만 원을 벌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소식들도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가격 인상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패션과 명품업계에서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운동화 브랜드 곳곳에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뉴발란스와 푸마 등 인기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랜드가 국내 유통하는 뉴발란스는 지난달 26일부터 러닝화 대표 모델인 740 제품들의 가격을 13만 9천 원에서 14만 9천 원으로 7.2% 인상했습니다. 푸마도 인기 모델 스피리트 오지 가격을 지난 1일부터 14만 9천 원으로 7.2% 올렸는데요. 두 회사 모두 고환율 등 비용 부담에 따른 인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닥터마틴도 새해 들어 대표 모델 가격을 최대 9% 인상했습니다. 네, 명품업계에서도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르메스는 지난 5일부터 일부 가방 가격을 3%에서 5%, 일부 스카프 가격을 10% 넘게 올렸는데요. 시계 브랜드 롤렉스도 이달 들어 일부 제품 가격을 5%에서 7% 인상했습니다. 에르메스에 이어 샤넬과 루이비통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샤넬과 루이비통은 지난해에도 1월에 가격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명품업계에서 한 해에만 두세 차례 이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N차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포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점주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모객 효과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값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앱 수수료가 변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일단 이 기능은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네, 오는 20일부터 배민은 점주가 배달 가격과 픽업 가격을 분리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전면 도입합니다. 배민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이 기능을 시범 운영했는데 이를 모든 가게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각 메뉴의 배달 가격 또는 매장 가격 이하로 픽업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민에서 주문을 할 때 배달을 시키든 포장을 하든 가격이 같아서 무료 배달이 적용된다고 하면 포장 주문에 대한 이점이 없었는데요. 배민 측은 픽업의 경우 배달비가 들지 않아 점주들의 부담이 적은 만큼 가격 할인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포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배달비 상승으로 포장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점주 입장에서 포장값을 낮추면 손님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장도 배달과 마찬가지로 6.8%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돼 수수료 부담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실제 포장 음식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앞서 지난해 4월 수수료가 없던 포장 주문에도 배민이 수수료를 적용하기 시작하자 점주들이 포장 기능을 아예 꺼두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와 당근마켓도 포장 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점주들도 늘고 있는데요. 당근은 현재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네이버는 배민보다 저렴한 0.8%에서 2.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약 8개월 만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고삐를 쥐는 모습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여기에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도 포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3부는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김병주 회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병주 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MBK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MBK 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청구는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은 홈플러스도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며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초반쯤 열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의료 대란을 일으키며 결국 무산됐던 의대생 증원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제기됐던 문제는 미래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예측 작업이 본격화됐는데 정부의 추계가 오락가락하면서 각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이번 추계에 가장 민감할 의료계 입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의료계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추계 방식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조사 과정에서 AI 반영 비율을 6% 정도로 봤지만 OECD 연구에 따르면 12%에서 30%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실제 추계는 추계위 발표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계위의 오락가락 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는데요. 추계위는 앞서 의사 수가 2040년 최소 5,7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주일 뒤에 5천여 명으로 700명 정도 차이 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측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과거 2년여 의료 공백을 반영하지 않고 장기 수급 전망을 할 경우 실제 의료 수요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AI나 기술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환자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의대 정원 등에 대해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태국에서 몰래 대마초를 들여오던 한 프리랜서 작가가 검거됐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려다 덜미를 잡혔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들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직접 재배해 피우기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밀반입으로만 적발이 됐던 거죠. 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은 대마초,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0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합법국가인 태국에서 입국하던 A씨는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려다 검사대로 인도돼 정밀 검색을 받았는데요.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통에서 지퍼백에 밀봉한 대마초, 대마젤리 등과 커피 용액이 적발됐습니다. 네, 지금 이만 해도 죄질이 이미 안 좋은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속적으로 흡연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적발된 대마 씨앗을 보고 수사관들이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방 안에 있던 알루미늄 텐트에서 LED 조명, 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와 함께 재배 중인 대마초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작품 활동을 이유로 계속해서 대마를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대마초 구매 비용의 부담을 느껴 태국에 방문해 대마 씨앗을 밀수입하고 대마초 재배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로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은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 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재배 관련 용품을 대상으로 우편물 통관 등을 분석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무기한 원유를 받아 시장에 팔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가 쌓아둔 약 5천만 배럴을 시작으로 앞으로 생산되는 베네수엘라 원유까지 미국이 가져다 팔겠다는 겁니다. 시가로 팔기로 했고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판매 수익과 배분도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수익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미국 정부가 국제시장에서 원유 판매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7일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는데요.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중 미 해안경비대 단속에 걸렸습니다. 미국은 이 유조선이 불법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다고 봤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의 행위가 불법정이라며 러시아 국적자를 조속히 조국으로 귀환시키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유조선을 러시아 국적 선박이 아닌 허위 국기를 단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해 납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